내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취직하면서 집을 나오게 된 나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개를 한 마리 입양했다. 푸들, 이름은 쫑. 쫑쫑거리며 돌아다니길래 내가 붙인 이름이다. 쫑은 내 적적함을 달래주는 것뿐 아니라 나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내가 쫑을 데려오고 3년이 지났을 때였다. 푸들은 머리가 좋다고 하던데 그 말 그대로 3년쯤 같이 지내자 쫑은 거의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화장실을 가리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고 내 기분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내게 간식을 졸라댔다. 예를 들자면 내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까이고 온 날은 얌전했었지만 월급날이 되면 귀신같이 내 품으로 와서 애교를 부렸다. 이것만 해도 무섭지만 가장 악건이었던 건 나를 속이려 했단 것이다. 평소에 쫑에게 사료를 주고 그걸 다 먹고 나면 간식을 줬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은 사료를 숨기고 내게 간식을 졸랐다. 다 먹은 줄 알고 간식을 주다가 숨긴 사료를 발견했을 때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랬기 때문에 난 쫑의 행동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이 녀석 사실은 걔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때도 그랬다. 그 시작은 평소 바닥에서 자던 쫑이가 내 침대에서 자겠다고 찡얼거리는 것이었다. 갑자기 때를 쓰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별로 큰일은 아니었으니 쫑을 침대에서 재웠다. 그리고 자는 동안 가끔씩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한때의 변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쫑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침대에서 자는 것을 고수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난 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물론 대한민국 직장인 중 피로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때는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다. 머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일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래도 난 그냥 좀 힘들었던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그 당시 회사 일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했었다. 만약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저기,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처음 내게 건넨 말이다. 그녀와 처음 만난 건 거래처에서였다. 거래처의 직원이었던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난 여러 가지 이유로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날 계약은 순조롭게 성사되었고 바로 퇴근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난 들뜬 마음으로 퇴근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오후는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퇴근하려던 날 붙잡은 그녀는 내게 시간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미안한 얼굴로 시간 되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고 내게 말했다. 당연히 난 퇴근을 미루고 그녀를 기다렸다. 뭐 이유 따위는 별거 아니었다. 여자에게서 시간 괜찮냐고 들었을 때 그녀의 외모가 나쁘지 않다면
남자라면 다들 그러지 않을까? 퇴근은 언젠가 할 수 있지만 여자와 만나는 건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내게 이성적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나를 보려 한 이유는 내 생명에 관계된 일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간의 영역이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귀신이 보이거나 신기가 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잡귀나 악귀의 영향이 있으면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내 곁에 악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큰 이모가 신내림을 받았으니 상담하러 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처음엔 어이없었다. 그리고 좀 지나자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 하지만 난 그녀를 따라서 그녀의 큰 이모를 보러 가게 되었다. 그녀가 미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거짓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내 결정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녀의 큰 이모는 날 흙이 보더니 대뜸 큰일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했었다. 큰 이모는 내게 부적을 건넸다.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난 얼굴을 굳혔지만 그분은 돈을 받지 않으셨다. 정확하게는 효과를 보고 난 뒤에 알아서 내라는 후불지였지만 왠지 속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일단 부적을 내 침대에 붙였다. 어차피 공짜였고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내면 그만이니 말이다. 난 홀가분한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이별은 밤에 일어났다. 평소와 같이 내 침대에서 자던 쫑이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그동안은 으르렁거렸음에도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야말로 방이 떠나가라 짖어대는 통에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쫑을 혼냈지만 쫑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짖어댔다. 난 쫑의 입을 막아서라도 일단 멈추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내 옆에서 강렬한 시선이 꽂혀 들어왔다. 시선이 느껴진다라는 말이 그때만큼 실감났던 적은 없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 시선에 고개를 돌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본 적 없는 노인이었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에 눈에는 원독이 가득 담긴 노인의 모습은 사악하다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딜 봐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은 데다 원수로도 보는 듯한 눈을 마주하자 나는 얼어붙어 버렸다. 노인은 나에게 뭐라 고함을 치는 것 같았지만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 고함을 지르던 그 노인은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자 내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내게 닿지 않았다. 손을 뻗다 내게 가까워지면 노인은 황급히 손을 끌어당겼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는 걸 봐서는 내게 다가오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은 계속해서 손을 뻗다 끌어당기기를 반복했고 나는 그때마다 몸부림칠거리며 떨어댔다.
노인이 사라진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노인은 사라져 있었고 나는 쫑을 꼭 끌어안은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전화하자 그녀는 새벽임에도 깨어 있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내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큰 이모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그녀에게 미리 말을 해뒀다고 했다. 내 옆에 악기가 붙어 있다는 것, 키우는 개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 거라는 것. 한번 혼쭐이 나면 오지 않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 당분간 부적을 떼어내지 말라는 것까지. 그 뒤로 그녀와 난 인연이 되어서 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녀도 쫑을 만났다. 그녀는 쫑에게 얼굴을 부비며 남편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난 왠지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아직 쫑은 우리와 같이 산다. 여전히 간식을 쪼르고 떼쓰고 우리에게 애교를 부린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유 없이 짖을 때면 긴장한다.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같이 느끼며.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07년 12월의 겨울, 제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의경들은 시위 진압이나 방범 이외에도 실종자 수색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란 TV 뉴스에서 흔히들 보셨듯 실종 사건의 주인공들을 찾아 넓은 초원이나 야산을 돌며 실종자의 유해나 흔적 등을 찾는 일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햇볕도 없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닭장버스를 타고 저희가 수색 업무를 나갔던 곳은 경기도 안산 외곽의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수색 업무를 나가면 보통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농지로 나가기 마련인데 그날은 특이하게 폐허가 된 마을로 배정받았습니다. 우린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저희 중대 버스 세대가 정차했고 각 소대, 그 소대에서 또 분대 단위로 쪼개져서 각각 수색 지역을 정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으로 8명으로 이루어진 1분대장이었습니다. 1분대장인 저는 소대에서 짬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수색 지역을 마음대로 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추운 날 찬바람 맞아가며 고생하기 싫었기 때문에 마을 중앙 쪽 폐허가 된 집 사이들을 수색한다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이 바람을 막아줘서 비교적 덜 춥고 만약에 진짜 추우면
분대원들과 폐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대충 시간 때우다가 귀대할 생각이었죠. 그러다 수색이 시작되고 각 분대가 맡은 지역으로 수색을 나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은 방한 파카를 입어도 견디기가 어려웠고 저희 1분대는 계획했던 대로 대충 어슬렁거리며 수색하는 척 하다가 약 20분쯤을 걸어서 지휘관의 시야에서 한참 벗어난 뒤 폐허가 된 마을 중앙을 어슬렁거리며 짱 박혀서 시간을 보낼 폐가를 찾았습니다. 낮은 농가들 사이를 지나고 마침내 짱 박혀서 쉬기에 안성맞춤인 폐가를 찾았습니다. 그 폐가는 대문이 있고 가운데 큰 마당이 있으며 사랑채와 화장실 그리고 각 방들이 분리되어 있는 집인데 겉에서 보면 전형적인 농가이지만 복층으로 이루어진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은 폐건축자재와 쓰레기 등으로 난장판이었고 건물 외벽의 유리창들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 8명의 분대원들과 실자리를 찾았습니다. 헌데 집안은 난장판이었는데 참 이상한 건 TV나 냉장고, 카페트, 소파 등 가재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이사를 간 느낌이었죠. 전 분대원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집 안에서 쉬되 무전은 항상 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분대원들과 받아온 간식을 몰래 까먹고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분대원 중 변태라는 별명을 가진 박씨의 성을 가진 녀석이 집안 여기저기를 휘저으며 다니더라고요. 박변태는 10여 분을 집안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다니다가 돌은 큰 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오, 병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겁나 좋은 거 찾았지 말입니다. 박변태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고 온 것은 이 집에서 전에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표지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앨범의 속은 매우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앨범을 펴보니 여고의 졸업 사진을 모아둔 앨범이었습니다. 맨날 시커먼 남자놈들만 득실대다가 여고의 졸업 앨범을 보니 다들 눈이 돌아갔죠. 맥심 같은 야한 잡지도 아니었는데 다들 침을 삼키며 열심히 앨범 속의 여학생들을 얼굴 품평까지 해가며 봤습니다. 군대란 곳이 그렇듯 음담패설도 당연히 오고 갔죠. 그러다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보니 앨범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그 여자의 개인 사진 3장이 앨범 가운데 꽂혀 있었습니다. 검고 긴 생머리에 턱은 갸르스맸고 진한 눈썹에 가냘픈 눈매인 것이 한눈에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우린 열심히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앨범을 발견한 박변태가 여자의 개인 사진을 자신의 건빵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오, 분대장님. 저 이거 가져갑니다. 저 제대하면 이 여자 찾을 겁니다. 이 새끼 진짜 변태네. 아, 왜 그러십니까? 제가 발견했으니까 제 겁니다. 말릴 틈도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 사진을 쑤셔 넣는 박변태는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대원 중 입대한 지 4개월 된 기씨성의 신병이 작은 목소리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렸습니다. 저 박상경님, 사진 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군대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그땐 신병이 부대 고참에게 저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타와 가혹행위가 난무하던 의경기동대 부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그 신병은 박변태 상경에게 소극적이지만 분명하게 가져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야, 미쳤냐? 너 부대 와서 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지? 이 새끼 쳐 돌았나 보네. 야, 박변태. 그만해. 그만해, 임마. 아니, 그게 아니고, 수경님. 이 새끼 존나 빠졌지 말입니다. 저 때는 고참눈도 못 마주쳤는데, 어디 신빙 새끼가. 그만하라고, 새끼야. 야, 그건 그렇고, 기영도. 왜 그래? 이 사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데서 그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네 외할머니가 뭐 하는 분이신데? 무속인이십니다. 오, 무속인이시면 막 굿하고 사주 보고 막 그런 거 하는 분이셔? 요즘 굿은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고 가해도 자주 눌렸습니다. 그때마다 외할머니가 여러 가지 조치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괜히 기영도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박변태에게 그냥 사진 다시 놓고 가자고 권했으나 박변태는 한사코 사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남의 집에서 간식을 먹고 이리저리 놀다 보니까 어느새 귀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2시간 정도를 그 집에서 때웠더군요. 슬슬 갈 시간이 돼서 무전기를 가진 쫄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야, 김똘똘. 중대 수인한테 무전 쳐서 우리 지금 출발한다 그래. 김똘똘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전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의경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는 보통 무전기 관리병이 출동 전날 모두 충전하고 예비 배터리까지 챙겨서 나옵니다. 헌데 아무리 전원을 켜봐도 전원이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예비 배터리를 끼워봐도 무전기가 켜지질 않았습니다. 분대장님, 이거 무전기 마탱에 간 것 같습니다. 야, 보고 안 하고 갔다가 큰일 나. 다시 잘 켜봐. 진짜 안 켜집니다. 그냥 기대해서 중대 수인한테 무전기 고장났다고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은 그 집의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은 여전히 쌩쌩 불었고 저희는 마을 입구를 향해서 되걸어갔습니다. 헌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닭장버스가 주차된 마을 입구에서 저희가 쉬었던 폐가까지는 20분 거리였는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 입구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복잡한 구조도 아니었고 그냥 골목길, 갈림길 몇 개 지나왔으니 그걸 기억 못할 리도 없었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구멍가게, 농작물이 없는 메마른 논, 큰 나무, 이 세 곳만 계속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50분쯤 헤맨 것 같습니다. 무전기가 고장났으니 소대장이나 중대 수인에게 연락할 길도 없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기대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말년에 지시 불이행이나 근무지 이탈로
15일간 뺑뺑이 도는 건 아닌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헤매이다 간신히 마을 입구로 찾았습니다. 저희 빼고 모든 중대원이 도착해 있었고 전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심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이건 뭔가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무전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대장님, 무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서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똘똘이 무전기를 가져오고 소대장이 김똘똘에게 무전기를 받아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헌데 아무리 켜보려고 발악을 해도 켜지지 않던 무전기가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켜지면서 아주 선명하게 저희 중대에서 쓰는 무전망이 잡히고 무전도 정상적으로 송수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배터리 역시 완충 상태로 문제없이 작동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이를 빠득빠득 갈며 제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대에 들어가 저는 소대장한테 2차로 혼쭐이 났고 싹싹 빌어서 간신히 기율교육대행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튿날 밤 사진을 가져온 박변태가 점호가 끝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계속 앓는 겁니다. 그날은 마침 박변태의 불침번 근무가 있는 날이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침상에서 자는 저도 박변태에게 어디 아프냐고 계속 물었지만 박변태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머리가 아프다고만 말했습니다. 두통약이란 두통약은 죄다 꺼내서 박변태에게 먹였으나 시름시름 앓는 소리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점으로 열애했고 아침 점심도 못 먹다가 저녁에 겨우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박변태의 증상은 그날 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만 말했었죠. 내일 외출 나가서 진료라도 받아보겠냐고 물었더니 그러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마침 부대 휴무라서 병원을 보냈으나 병원에서도 딱히 아무런 진단을 내릴 게 없답니다. 헌데 꾀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날 같이 수색 업무에서 박변태에게 사진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렸던 기영도가 생각났습니다. 전 기영도를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야, 기영도, 너 어릴 때부터 무슨 귀신 같은 거 보고 그랬다고 했지? 그리고 너희 외할머니가 무속인이라고 했잖아. 박변태, 쟤 저거 혹시 그날 그 사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니 그게 뭔 소리야? 너도 모른단 얘기야? 저도 무당이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 지금 전화하고 와. 가서 담배도 피고 매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와. 의경들은 그때만 해도 쫄병들은 전화, 담배, 매점 등은 일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고참병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 기용도에게 지폐를 건네주며 담배도 사서 피고 과자도 사 먹어도 되니
외할머니께 자세히 물어보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기영도가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무실로 돌아온 기영도를 부대 연병장에 주차된 탁장버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갔던 그 폐가에서 좋지 못한 연기가 달라붙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가 박상경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나마 다행인 게 그다지 강한 형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우선 박상경님이 가져온 사진은 그 폐가에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태우랍니다. 근데 태울 때 그냥 태우지 말고 닭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약과랑 과일이랑 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태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연기를 떠나보내는 의식인 겁니다. 아니, 닭고기, 돼지고기, 약과, 과일 뭐 이런 걸 다 어디서 구해? 그리고 부대 안에서 그 사진을 어떻게 태우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대? 그렇다고 외할머니를 직접 부대로 불러올 수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지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박변태 미친 새끼. 한바탕 허공에다가 박변태 욕을 실컷 하고는 다시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박변태는 시름시름 알아가며 간물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수색 임무에 같이 갔던 저희 일군 대원들을 모두 불러서 박변태를 중심으로 둥글게 앉아서 기영도가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분대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결국 기영도의 말대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의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고 거행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대에 시위 진압 출동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크지 않고 작은 시위라 큰 충돌 없이 오후 5시쯤 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기대했습니다. 저희 1분대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저녁을 먹은 뒤 미리 세운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닭고기는 못 구했고 돼지고기는 취사반에서 중대 동기인 취사반장에게 조금 얻었습니다. 과자나 과일은 오전 업무 때 받았고 점심 간식으로 나온 미니샌드 쿠키 5개와 귤 2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 전 청소 타임에 1분 대원들은 1분 대장의 권한으로 모두 청소를 열애시키고 부대 치사반 뒤쪽으로 으슥한 짬 처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 어차피 청소 시간이라 누가 올 일도 없는 곳이었죠. 박변태로 하여금 사진 3장에다가 돼지 비계칠을 해서 기름기를 두르고 재단은 없으니 그냥 땅 위에 미니샌드와 귤, 돼지고기를 대강 배열해서 사진을 태웠습니다. 기영도는 박변태에게 불타는 사진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변태는 내키지 않았지만 기영도가 시키는 대로 사진에다가 절을 3번 했습니다. 준비한 과자와 귤, 돼지 비계는 기영도가 시킨 대로 사진재와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간의 의식을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참 신기하게 박변태는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주작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전 지금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군 생활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뜸해졌지만 제대하고 몇 년간 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 하나로 날밤을 샜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박변태가 가져온 그 사진과 그로 인한 알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무전기 전원이 켜지지 않던 일, 같은 자리를 뺑뺑 돈 일, 의식을 하고 난 뒤 박변태가 괜찮아진 일 등 우연이라고 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련적으로 일어나니까 평소 영이니 귀신이니 이런 걸 전혀 믿지 않고 살던 저도 덜컥 겁이 나고 무서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일이 진짜 잡기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영도의 외할머니가 알려준 그 의식도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변태가 사진을 가져온 뒤로 두통으로 호소하며 밤에 못 잔 것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꺼림칙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 뱀신을 아십니까? 전 죽을 만큼 뱀신을 무서워합니다. 한때 저는 뱀신을 모셔둔 신사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K와 S 그리고 H의 죽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세 사람은 절 평소에 협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절 괴롭게 하는 그 세 사람의 죽음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던 뱀신을 모시는 신사는 사실 사람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황폐한 곳인데 평소엔 마을 어른들로부터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곳으로 어릴 적부터 단단히 교육받았던 곳입니다.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 뱀신과 신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절대 이롭지 못한 신이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괜히 그곳이 황폐화된 게 아니야. 그 신을 모시는 놈들도 하나같이 미친놈들 뿐이었다. 지금 너희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신사의 특징이 있다면 입구에 있는 코마인루상 양쪽이 전부 목 부분이 부서지거나 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사를 세웠을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마인루상의 목이 모두 파손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만 코마인루상 자체는 뱀신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래전 누군가 그곳에 설치했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뱀신에게 소원을 비는 방법은 처음은 뱀신의 동상 앞에서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단, 기도는 반드시 늦은 저녁 때 해야 되며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성취한 당일 늦은 저녁 시간에 신사로 와서 빈 종이에다가 본인이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작성한 뒤 뱀신의 동상 앞으로 와서 그 종이를 태우면 의식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 사람의 죽음을 빌었죠. 그런데 제가 소원을 비는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K, S, H 이 셋의 죽음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소원을 뱀신이 받아들인 것인지 K, S, H 이 세 사람은 순서대로 사망했습니다. 각각 그들은 상해, 교통사고, 그리고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들 세 명이 모두 죽은 뒤 전 다시 신사로 와서 종이에다 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적은 뒤 뱀신의 동상 앞에서 그 종이를 태웠습니다. 그러자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뱀신이 기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은 이젠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차례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뱀신이 원하는 것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저를 괴롭혔던 세 사람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었지만 뱀신에게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를 직접 들으니 매우 암담했습니다. 뱀신이 원했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남자 한 명의 목을 쳐서 신사에 와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전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뱀신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저는 동네에 있던 노숙자 한 명을 돈과 먹을 것으로 유인해서 아무도 없는 저녁에 신사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의 목을 신사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신사에 공양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기 충격과 같은 짜릿한 것이 느껴졌는데 이 짜릿한 느낌은 뱀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체를 근처 땅에 묻었습니다. 이후로 계속 뱀신은 사람을 죽여서 신사에 바칠 것을 수시로 요구했고 저는 거기에 저항하지 못한 채 다시 또 다른 노숙자를 데려와서 신사에 공양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라 공양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뱀신의 강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전 꾸준히 신사에 공양했습니다. 신사 근처에는 시체들이 계속해서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둠 속에서 서서히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무시무시한 악취가
신사에 가득할 무렵 뱀신의 동상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하얀 소복에 긴 생머리, 또 가느다란 눈매, 얇은 입술, 하얀 피부, 그리고 그 얇은 입술에서 두 개로 갈라진 얇고 길다란 혀가 들락날락 거렸는데 전 그 사람이 바로 뱀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뱀신은 아무 말도 없이 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의 공양을 바라고 그리고 나이대가 어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부축한 뒤 신사로 데려와 또다시 공양한 뒤 사체는 다시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뱀신의 강한 기쁨이 느껴졌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5명의 사람을 추가로 공양했습니다. 당연히 마을에선 학생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 짓거리는 곧 밝혀질 것이고 전 체포될 것입니다. 늦은 시간 이불 속에서 눈을 감자 어둠 속에 뱀신이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뱀신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웃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복납하길 매우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회사 엘리베이터.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식적으로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K 직장인들의 삶이란 참 힘듭니다.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어느덧 해가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꿀같은 휴일에 혼자 출근해서 일한 것이 억울해 얼른 집에 가서 치킨에다가 맥주라도 먹을 생각으로 서둘러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누르고 잠깐 멍 때리고 있던 찰나 6층에서 갑자기 덜컹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실내 조명도 꺼지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창문도 낡지 않고 비상등도 켜지지 않는 상태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엘리베이터의 조명은 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핸드폰의 불빛으로 비상벨을 찾아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완전 정전이라 그런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시야가 어둠에 적응되자 조금씩 흐릿하게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혼자서 출근도 모자라 엘리베이터에 갇히다? 약간의 짜증과 두려움에 난 욕을 내뱉으며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돌아섰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아닌 한 명이 더 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의 반대편 구석으로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린 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분명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무도 없었고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여자로 보이는 그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등을 돌리고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네킹처럼 이동도 하지 않는 모습은 절 패닉 상태로 빠지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전 살며시 반대편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 제발 저 여자가 뒤돌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불이 다시 들어오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며 식은땀만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치 마네킹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던 그 여자가 갑자기 등을 돌린 채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전 터져나오는 비명을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삼켰었고 그 여자는 버튼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손을 스르륵 들어 뭔가 고민하는 듯 손가락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는 보통 사람이라면 돌아가지도 않을 각도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절 응시했는데 그 모습은 결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한쪽은 완전히 함몰되어 있고 양쪽 눈알이 없는 피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절 보더니 턱을 기괴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몇 층에서 떨어져 죽을까요? 전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고 순간 번쩍하면서 조명이 켜지더니 어느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버튼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저는 별탈 없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후 그 라인의 엘리베이터는 항상 피해서 타고 있습니다. 전 며칠 전 겪었던 일을 회사 동기에게 말했습니다. 헌데 이야기를 들은 동기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시로부터 몇 년 전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발각되어 건물에서 투신 자살한 여자가 있었고 여자가 죽고 난 뒤 종종 회사에서 그녀가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던 그 여자는 투신 자살했던 그 여자인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늦은 새벽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자주 등장하곤 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상 13층에 앉아있는 여자아이.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당시 그 지역인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 15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큰 유리창이 있어서 밖이 훤히 잘 보였었는데 항상 13층을 지날 때마다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핏기가 없어 보일 정도로 피부가 아주 하얗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 그 애를 봤을 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열쇠가 없어서 부모님을 기다리나? 아니면 오빠나 동생이랑 싸웠나? 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헌데 이틀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 난 작은 창문을 볼 때마다 그 여자아이는 항상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13층에서 말이죠. 우연히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여자아이는 옷차림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전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했었지만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질 않으셨죠. 전 그 여자아이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젠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13층을 지날 때마다 그냥 꼭 눈을 감으며 아무것도 모른 척 지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도록 그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처분해야 했었죠. 그리고 이사를 가기 3일 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일만 지나면 이 아파트와도 안녕이겠구나 생각하며 어김없이 13층을 지나는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소름 끼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 안쪽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13층을 지나 1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내릴 틈도 없이 다시금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누군가 빠르게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분홍색 머리핀을 하고 있던 귀여운 그녀는 마치 작은 새끼 고양이 같았다. 분명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그녀의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문제는 내 애정 표현이 조금 가했다. 난 막대기로 지렁이를 집어올려 나를 피해서 소리치며 도망치는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돌아서는 순간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택시기사도 나도 전혀 반항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고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전학을 가던 마지막 그녀의 표정을 숨어서 지켜본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의 인사도 나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다리가 없어진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10년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직장에 취직하여 타지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시 그녀를 만났다. 내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녀도 날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른이 된 나는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서 사과와 함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도 없이 작은 반지 하나뿐이지만 그녀는 기뻐했다. 불편한 몸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은 그날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제 난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녀는 날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파란색 모자를 쓴 개구쟁이 같은 그는 마치 작은 새끼 강아지 같았다. 분명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당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내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문제는 그 애정 표현이 조금 가했다. 하굣길에 그가 내미는 지렁이를 피해 도망치던 중 택시 한 대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택시 기사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그 사고는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날, 몰래 숨어서 날 지켜보던 그를 본 나는 사과도 진심도 말하지 못한 그가 많이 원망스러웠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아이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10년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낙심하고 있을 무렵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도 날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어를 타고 올려다본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제서야 나에게 사과의 인사와 함께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그때 난 느꼈다. 평생을 기다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 그날의 사고 이후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를 집에 초대한 날,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그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난 그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복수가 현실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13살.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전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로부터 죽은 자와 같은 길을 지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을 따라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키웠던 고양이가 따라와 준다면 오히려 기쁠 거라는 생각에 전 일부러 같은 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조금 늦은 저녁이었지만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전 슬픈 마음에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가족에게 말한 뒤 제 방 캣타워에 남아있던 고양이의 털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뜨게 된 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서 1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문은 제대로 닫혀 있어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 문득 저는 고양이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 다급한 마음과 함께 부엌에서 과자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돌아와 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똑똑해서 길을 헤매지 않거든요. 전 1시간은 멍하니 서 있던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이라 날씨가 꽤 추웠는데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전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금 넌 뭐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쓴웃음을 지으며 전 체념하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자 봉투가 복도 끝까지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에
재빨리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제 시선 한켠으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전 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였던 그 아이는 하얗고 긴 푹신푹신한 털이 예뻤습니다. 굳이 빗질을 하지 않아도 항상 스스로 깔끔하게 가다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눈물이 울컥 쏟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고 제 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시선 한 구석에는 역시나 하얗게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직접 보이진 않지만 시선 한켠으로 움직이는 그 아이가 보입니다. 전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처럼 심야 영화를 조금 보다가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아이는 고양이답다고 할까요? 워낙 자기 마음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내킬 때만 다가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제가 침대에 누우면 그래, 이런 식으로 발 근처에서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 들어와서 그 아이의 털은 언제나 푹신푹신했습니다. 지금 막 내온 듯한 우유 빙수처럼 또 부드러운 촉감, 그럴 터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에 닿은 건 조금 딱딱하면서 뻣뻣하면서 그건 마치 사람 머리카락 같은.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 아이가 아닌 다른 걸 불러들이고 말았나 봅니다. 그러다 그걸 깨닫자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불을 덮을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전 황급히 방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불을 켜둔 채 겁에 질려서 벌벌 떨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피곤했던 탓이었는지 깜빡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리니 전 어두운 장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꿈일 터인데 꿈속에 저는 그게 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전 어둠 속에서 귀를 막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야? 되는 거야? 서서히 그 목소리는 커져 명확히 들려옵니다.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자 거실의 소파였습니다. 전 간밤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 제 방에 조심스레 돌아갔습니다. 헌데 닫아뒀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게 돌아가졌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한동안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불러왔던 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지나왔던 애완동물 장례식장 근처에는 수많은 무덤과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죽은 자와 같은 길로 돌아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